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단쌤 이다은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힘들었죠? 네. 많이 긴장하고 또 시험을 잘 본 친구는 잘 본 대로 또 잘 보지 못했던 친구는 또 그 나름대로 많이 또 고민이 되고 남은 기간 걱정이 되는 그런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단쌤도 오늘 학교에서 우리 3학년 친구들 감독을 했는데요. 진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교실의 열기가 너무 후끈후끈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단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단쌤은 여러분들의 이번 시험 성적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결국 더 잘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험 보고 피곤한 와중에도 강의를 클릭하고 내가 부족한 점 메꾸겠다라고 하는 진취적인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조금만 더 힘내고요. EBS가 있고 단쌤이 있으니까 수능날까지 끝까지 지치지 않고 힘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시험지 준비했죠? 문제 풀어봤죠?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가나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국가의 위도 경도를 알려줬습니다. 단쌤이 그랬죠. 우리가 예전에는 위도 경도 우리가 연습한 대로 추론할 수 있도록 지도 어딘가에 세계 지도가 쫙 있었는데, 최근에는 마치 우리 머릿속에 머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있다는 걸 간주하고 내는 것처럼 약간 이런 위치 찾기 문제가 조금 더 섬세해졌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우리 지도가 없어도 대략적으로 어떤 경도, 어떤 위도의 랜드마크가 되는 나라들은 조금 기억을 해야 된다고 단쌤이 매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같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연습을 잘 따라왔던 단체 친구들이라면 이번 문제에서 정말 웃음을 지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경도, 영도 딱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도와 위도를 주고 국토의 모양을 알려줬잖아요. 그쵸? 경도, 영도는 영국?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친구들 많았을 텐데요. 자, 여기 국토의 모양을 일단 봐봐요. 영국 아니죠. 그리고 위도 경도상으로도 봤을 때 우리가 북위 60도의 랜드마크가 되는 부분이 영국의 북부 지역이다라고 항상 선 그으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북위 60도는커녕 북위 50도에서 45도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영국보다 위도가 조금 더 낮은 곳에 유럽에 위치한 나라 프랑스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 이곳에 수도 A는 바로 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우리가 공부했던 온대기후 지역 중에서 전형적인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나지역도 우리가 진짜 많이 연습했었어요. 서경 75도 쭉 선 긋는 거 우리 많이 연습했었잖아요. 그리고 남반구의 10도라고 하니까 남반구에 굉장히 저위도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곳은 바로 페루가 되겠고요. 자, 페루 나올 때마다 단쌤이 여기 이렇게 국토의 중앙에 선을 그었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 놓친 거 없어요? 아, 맞습니다. AH. 열대 고산기후 지역이 아닐까? 네, 안데스 산맥이 위치한 곳. 그래서 B 지역은요,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 많이 함정에 빠지죠. B 지역은 안데스 산맥이 위치한 곳이니까 열대 고산기후일까요? 아닐까요? 잘 봐요. 이렇게 해안선에 걸쳐지게 점을 찍어 놓는 경우에는 이곳의 기후가 이곳의 해안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꼭 봐달라는 시그널이라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 힌트를 하나 더 그려봐야 되겠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바닷물 한류요. 이제 기억났어요, 여러분들? 페루의 수도 리마는 대표적인 건조기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가는 나보다 국가 내 에스파니어 사용자 비율이 높다. 에스파니어 사용자 비율은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페루에서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 2번,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이거 정답으로 고른 친구들 꽤나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일반적으로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인구 증가율이 높고, 그렇다면 인구 밀도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에게 국토의 모양도 알려줬고요, 인구수도 알려줬습니다. 자, 페루의 인구는요, 프랑스 인구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이죠.
프랑스가 페루보다 인구가 한 2배 정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토 면적이 2배까지 넓게 나타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는 뜻은 프랑스가 인구 밀도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3번 A는 B보다 7월에 낮 길이가 길다. 이것이 바로 정답인데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프랑스인지 페루인지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 몰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위도 경도를 알려줬는데 프랑스는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이고 페루는 남반구의 저위도 지역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낮 길이 충분히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쌤이 이 1번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 조금 헷갈리는 거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문제지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찾아낼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4번 같이 볼게요. 기억은 속성 정보에 해당한다. 자, 속성 정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파일 클릭할 때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지? 그래서 용량이 얼마인가 봐야 되겠다 해서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정보 들어가면 이 파일 크기, 만든 날짜, 만든 사람, 그리고 확장자 쫙 뜨죠. 그렇게 어떤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쫙 알 수 있는 인문 자연적 특성을 속성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적 위치와 관련된 정보는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니은 원격 탐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이다. 원격 탐사는 반드시 비행기나 항공기 비행기 같은 거죠, 결국. 비행기나 위성의 센서를 이용해서 지표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로 원격 탐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학교의 모습을 원격 탐사를 통해서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주기적으로 찍으면서 학교의 건물 배치가 달라졌다든지 뭐 색깔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외형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위성사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에서 조금 지리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지리정보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하게 생각했던 파트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가나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가나다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중 하나임. 자, 인도에서 만날 수 있는 종교 연관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힌두교 이렇게 접근했던 친구들 많았죠. 단쌤이 그랬잖아요. 인도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힌두교 믿는 거 아니다. 인도에서 제2의 종교는 이슬람교잖아요. 자,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황제가 왕비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건축물인데 도명, 지붕, 첨탑, 아라베스크 장식이 있대요. 어떤 종교예요? 이슬람교. 근데 우리가 이슬람교를 쓸 때 또 평범하게 쓰지 않았잖아요. 이슬람교 쓸 때 우리가 옆에다가 귀여운 돼지 한 마리를 꼭 같이 그렸습니다. 네. 우리가 귀여운 돼지 한 마리를 같이 그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 위한 밈이었죠. 그래서 가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이렇게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2번째 볼게요. 바라나시에 있는 겐지스 강은 어떤 종교의 대표적인 성지라고 하는데요. 이 강에서 목욕을 하며 기도의식을 행하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바로 힌두교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힌두교 유일신교라고 했었나요? 굉장히 다양한 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부터 내려온 모든 종교를 총망라한 것이 힌두교이고, 자, 우리 힌두교 쓸 때도 평범하게 쓰지 않았었죠. 우리가 힌두교를 쓸 때는 이렇게 소를 한 마리 그렸습니다. 자, 이거 고양이 아니고 강아지 아니고 착한 친구 눈에는 소로 보일 거예요. 힌두교는 소를 금기시한다. 그 다음 부다가에 있는 마하보디 사원은 다의 창시자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이다. 윤회 사상을 중시하며 자비와 해탈을 강조하는 이 종교는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일대로 전파되었다. 어떤 종교예요? 바로 불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기 한번 보자고요. 가는 다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자, 발생 시기 우리가 항상 딱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원이 되는 종교는 뭐라고요? 크리스트교. 기원 전부터 존재했던 종교는 불교. 기원 후 등장한 종교는 이슬람교.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나는 보편 종교이고 다는 민족 종교이다 라고 했는데요. 나 힌두교가 바로 민족 종교이고 불교가 보편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신자 수. 우리 이거 진짜 기억 안 나면 어떻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글자 수 순서대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보기였다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네요. 자, 이번 문제는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조금 자신감 있게 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가나다 지도를 AB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 그냥 막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진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은 조금 까다롭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진짜 수능형 문제죠. 그냥 막 달달달달 외워서 암기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공부를 하는 힘, 그게 최근에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출제 경향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의 지도는요, T자 모양의 바다 그리고 O자 모양의 해양이 대륙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TO 지도, 크리스트교의 종교적인 세계관이 담긴 지도고요. 그 다음에 나의 지도는 여기 옆에 12명의 풍신이 후후 불어서 지구가 떠있게 만들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되겠고요. 여기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세기에 복원된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의 지도는요,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지도, 지구 전후도가 되겠고요. 자, 이 지도가 앞서 살펴본 두 지도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신대륙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살펴본 두 자료는 신대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1번 A는 지구 구체설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까? 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A에 들어갈 말은요, 나와 다 지도에는 해당이 되면서 가 지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구 구체설이 반영되었다면, 지구가 공 모양이라는 걸 인지하고 지도를 만들었다면 그 증거로 이렇게 경선과 위선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TO 지도는 지구 구체설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원형으로 지도를 그렸다고 해서 지구 구체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구는 공 모양, 지구가 3D, 입체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B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습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자, 만약에 이 문장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요, 지구 전후도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고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번도 역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다. 자, 여기 대륙의 배치를 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죠. 저 동쪽 끝에는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야. 이런 이상향을 담아서 그린 지도였습니다. 지도의 위쪽은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가는 다보다 종교적인 세계관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구 전후도는 객관적으로 지구를 보고자 했던 그런 지도였죠. 5번. 다는 나보다 최초로 제작된 시기가 늦다. 이것 또한 신대륙이 그려져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자료, 비슷한 자료가 수능 완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쌤이 수능 연계의 비밀에서 이 자료 눈여겨보라고 했었어요. 진짜 나왔죠? 그래서 수능 연계의 비밀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쉬운 것은 이것이 수능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쵸?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는 여행 후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이다. 가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그래프 AD에서 고른 것은? 단, AD는 각각 건조, 냉대, 열대, 온대 기후 중 하나임.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부터 찾을 거예요? 건조, 냉대, 열대, 온대 중에서. 단쌤과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냉대부터 찾아야죠. 왜?
냉대 기후는 주로 북반구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막 긴장하다 보면 단쌤이 얘기해 준 거 까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출제자분들께서 여기 눈여겨보렴 하고 한대 기후의 값은 딱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힌트의 시그널이 되고 있는 거죠. 한대 기후의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에만 주로 분포하고 있고 다른 대륙에서는 거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냉대 기후도 한대 기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걸 추론하게 해주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D가 바로 냉대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쌤이라면 오세아니아부터 볼 거예요. 왜? 오세아니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작죠. 근데 오세아니아에서 제일 큰 나라 어디예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 기후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가 바로 건조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A와 B가 남았는데요. A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특히 남아메리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남아메리카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 눈앞에 뭐가 보이나요? 아마존 열대 우림이 보이죠. 이렇게 넓은 열대 우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열대 기후의 면적이 넓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B는 바로 온대기후였습니다. 자, 근데 제시된 자료에 간은 보니까요, 사막에 갔대요. 이거 여러분들의 이번 겨울방학 모습입니다. 그쵸? 사막에 피어난 꽃을 형상화한 초고층 빌딩에서 쇼핑을 마치고 낙타 체험을 하러 갔어요. 낙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부르즈알리파 낙타 체험. 건조기후죠. 그렇다면 가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C가 되겠습니다. 가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는 이렇게 C라는 것을 찾아줬고 그 다음 나의 자료 볼게요. 이슬비가 내리는 날 유람선을 타고 가며 강변의 시계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겼어요. 빅벤 템스강 어디예요? 영국의 런던. 여러분들이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학생이 되어서 남의 돈으로. 이 지역 관광청에서 하는 초청하는 여행이나 혹은 기업에서 대학생들을 후원해주는 여행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 지원 자격은 대학생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입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온대기후 B가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또 우리 4번 문제 해결을 해봤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가나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로 오른 것은 자 아마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해설 강의를 열심히 보고 그리고 또 그 남은 기간 동안 자기의 실력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노르웨이가 엄청 또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 딱 나왔었잖아요. 자, 노르웨이 하면 진짜 딱 떠올려봐요. 이제 여러분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은 지금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뭐가 보이나요? 피오르가 보이죠? 네. 빙하의 영향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낙차가 큰 지형도 많고요. 그리고 유량도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수력 발전에 유리한 지역이겠죠? 자, 이번에는 눈을 감고요. 여러분들이 영국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짐을 한번 싸봐요. 꼭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산입니다. 왜? 서한해양성 기후는 비가 내리는 날이 잦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서한해양성 기후의 가장 큰 장점이죠. 연중 편서풍이 일정하게 분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이용하기에 유리할까요? 그렇죠. 풍력입니다. 서한해양성 기후의 편서풍의 영향을 연중 받는다는 특징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바로 풍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에스파냐. 자, 이제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생활을 잘 마친 다음에 남의 돈으로 에스파냐에 초청을 받아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에요. 어떤 날씨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아주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 고온, 건조한 여름이 특징인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발전하기에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유리한 기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 가는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수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나는 에스파냐에서 굉장히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다는 영국에서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풍력. 이렇게 정답 1번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의 A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사실 총평에서 단쌤이 여러분들을 정말 웃게 만들었던 수능 연계교재에 있었던 문제들, 이 문제들 좀 눈여겨봤다면 이번 시험에서 조금 한방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들을 짚어서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유형은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너무 많이 다뤘던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단쌤이 총평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꿀팁 하나 주자면 나온 지역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지역이 또 나옵니다. 지형 문제에서 지도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온 지역들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수능시험장 가야 되겠습니다. 속내 피오르 진짜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노르웨이에 있는 피오르 지형은 빙하의 침식을 받은 U자국이 침수되어 형성된 것일까? 하천의 침식을 받은 V자국이 침수되어 형성된 것일까? 항상 헷갈리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단쌤이 딱 정리해줬죠. 빙하의 침식을 받으면 U자국, 그리고 하천의 침식을 받으면 V자국이라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후지산. 후지산은 성층 화산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뤘던 화산 맞습니다. 그 다음 C. 여기 이렇게 절벽 누가 깎았을까요? 단쌤이 가서 팍 깎았을까요? 누가 깎았겠어요? 뭐밖에 없어요? 파도밖에 없잖아요. 파랑의 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하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이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이 아니라 곳에서 주로 발달하는 지형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 할롱베이, 이 막 멋진 이 석회암 돌기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단쌤이 깎아놨을까요? 용식의 결과물이죠. 여기 이 지금은 깎여나간 곳들도 원래는 석회암이 가득가득 차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자신감 있게 풀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단쌤이 좀 그런 마음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요,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을 이미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단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례 지역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연계교재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왔는데 이렇게 10월 학력평가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 나라, 옆에 있는 나라의 특징을 좀 추론을 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프는 세 국가에 거주하는 국제이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미국,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중 하나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왜 이주를 했을까? 그 이주한다는 것이 절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정말 큰 마음 먹고 가는 건데 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주로 이동을 하고요. 그 가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결국 더 나은 일자리, 그리고 더 많은 임금을 위해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사시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멀리 있는 나라보다는 가까이 있는 나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 인구 이주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주로 경제적 이동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특징은 인접한 국가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다른 나라들보다 멕시코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너무 슬프지만 이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나라와 많이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프랑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필리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랍에미리트라는 거죠. 자, 1번 가에 거주하는 국제 이주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이 나라에 어떤 일자리가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아랍에미리트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하기도 하는 나라죠. 화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이 화석에너지가 지금 당장 고갈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석유도 개발해야 되죠. 도로도 만들고 이 기반 시설들도 만들고 건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광물 자원을 다루는 공업이라든지 혹은 건설업은 남성의 비중이 더 높은 그런 공업, 제조업, 산업 분야죠. 그래서 가에 거주하는 국제 이주자는 남성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 2번, 가는 유럽에 위치한다? 미국이에요.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3번, 가는 나보다 국가 내 이슬람 교신자의 비율이 높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총 인구가 많다. 미국의 인구는 3억 명이 넘죠.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5번, 라틴 아메리카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나가 다보다 더 많다. 자, 이 자료를 보고도 이걸 맞다고 고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멕시코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비중이 높은데 나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단쌤이 올해 너무 참 슬프게도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라 갈등 지역, 위치와 그리고 누가 왜 싸우는지를 꼭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할 수 있는 어른이 됐을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지 않겠어요? 너무 또 슬프지만 이렇게 분쟁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다음 글의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유럽 통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개별 국가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상황에 따른 갈등이 곳곳에 남아있다. 자, 여기는 이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플랑드르 지역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 지역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국가래요. 어디일까요? 바로 벨기에가 되겠고요. 벨기에에서 왈로니아 지방, 즉 남부 지방 농업이 주로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북부 지역에서는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어디와 국경이 맞닿아 있죠?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의 파다니아 지역에서는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정말 비난이 파다했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분리 독립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국가 내에서 남부 지역에 비해서 북부 지역이 더 경제적인 수준이 높았거든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유럽연합의 본부는 어디에 있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한 친구들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이 아니고 니은. 디귿은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기역과 니은 간에는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라는 뜻은 단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죠. 그중에서 사람이 출입국 심사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었는데요. 유럽연합 가입국 그리고 쉥겐 조약 가입국들끼리는 이런 조약을 맺어서 사람들이 출입국 심사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모두 유럽연합 회원국이고요. 그래서 여기 니은 디귿이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세 작물의 국가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임. 자, 여기 지금 작물을 보니까 커피도 있고 밀도 있고 옥수수도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커피의 기원지 에티오피아. 근데 에티오피아 쓸 때 단쌤이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여기 열대 고산기후 나타나는 거 까먹지 말라고. 에티오피아 이렇게 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여기 우리가 이 나라를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여기다 소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아까 그린 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소스러운 소가 그려졌는데요. 이 나라는 바로 전 세계 소 사육 두수 1위인 브라질이 되겠죠.
자, 2위인 나라 인도도 역시 국토를 따라서 이렇게 소 한 마리 그려보면 언뜻 좀 비슷하게 소 모양이 나옵니다. 하지만 브라질보다 소가 조금 작죠. 네, 그래서 소 사육두수 2위라는 걸 기억하는 밈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아르헨티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에티오피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나와 있고 커피 및 옥수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커피의 기원지가 에티오피아라는 걸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에서 다 에티오피아 이렇게 하고 넘어갔겠죠. 자, 그래서 자료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옥수수. 여러분들 옥수수 먹을 때마다 우리 외치기로 한 거 하고 있어요? 이거 했던 친구들은 진짜 절대 흔들림 없이 식량 문제 무조건 다 맞춥니다. 자, 옥수수 먹을 때마다 우리 아메리카 외치기로 약속했잖아요. 기원지 아메리카, 최대 생산 아메리카, 최대 수출 아메리카. 그래서 여기 커피와 옥수수를 모두 많이 생산하는 다가 바로 브라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아르헨티나에서는요, 밀의 생산량이 많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가 바로 아르헨티나가 되겠고요. 브라질 다음으로 커피의 생산 비중이 높은 나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자, 1번 가는 다보다 열대림의 면적이 좁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2번 나는 가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나는 에티오피아이고 여기 가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화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과도시화라고 했어요. 이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 사회적인 환경에 비해서 도시화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나는 다보다 소 사육두수가 많다. 자, 이것도 단쌤이랑 이렇게 소 그림 늘 그렸던 우리 단지 친구들은 잘 해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다는 나보다 철광석 생산량이 많다. 그럼 철광석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철광석은 시원생대 형성된 순상지, 이런 안정지교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이름조차 브라질 순상지인 지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이 에티오피아보다 철광석 생산량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고요. 가와 나는 모두 대서양과 접해 있다. 자, 대서양이 어디냐면 유럽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큰 바다, 여기가 바로 대서양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별로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물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원 데이터를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비교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지역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진짜 우리 추억의 온라인 교실 모습인데요. 자, 지도의 가나다 국가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자, 가 국가는 어디예요? 아까 통계에 나왔었죠. 프랑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알제리였고요. 나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튀르키예였습니다. 자, 여기 다는 석유 생산량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서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지 천연가스에서 존재감이 높은지 헷갈린다면 이름에 힌트가 있다 그랬죠? 시옷으로 시작하잖아요. 석유입니다. 자, 가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이에요. 이것도 단쌤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던 건데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이 걸프협력회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걸프가 어딘지만 알면 돼요. 여기 페르시아만 혹은 아라비아만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란은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고 여기 아랍 국가들은 아라비아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곳을 중립적인 이름으로 걸프만, 번역하면 만이에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오만까지 4545.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오만까지 여기 있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다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이에요. 즉 걸프 옆에 있는 나라들, 걸프와 인접한 나라들의 협력체라는 겁니다. 근데 가는 걸프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2번이 아니고
나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도시인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다양성이 아주 높은 곳이었고요. 병, 다의 이슬람교 신자는 수니파보다 시아파가 많아요. 자, 이거 기억하게 하는 또 우리의 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교 신자라면 수니파는요, 우리가 전통 합의에 따라서 도출한 지도자라면 그 사람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 라고 전통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통성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종파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그래도 내가 좀 이슬람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불러오게 만들죠? 수니파. 수니파가 다수파입니다. 니도 나도 될 수 있어 라는 거. 그래서 수니파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시아파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는 딱 여기죠. 이라크, 이란.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다는 나보다 석유 매장량이 많아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시오자로 시작하죠?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을, 정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지금은 이제 10월 학력평가이고 여러분들이 단쌤이 막 계속 이 정말 했던 이야기 계속하면 너무 또 지치고 힘들 것 같아서 포인트만 딱딱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많은 이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부터 쭉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부분 지역 지리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요. 이거 하나만 헷갈렸던 게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이 주변에 어느 지역이 나와도 다 헷갈릴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 겸손하게 수능 개념으로 돌아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사소한 개념 하나하나까지도 살펴봐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의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허드슨 강하고 자유의 여신상, 맨해튼의 중심, 센트럴파크 어디예요? 미국의 뉴욕이죠. 그리고 단쌤이 뉴욕이 나왔다 하면 잘 나오는 함정 보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뉴욕은 미국의 수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물어볼까요? 뉴욕이 미국의 수도인지 아닌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엄청 중요해서, 자, 생각해봐요. 뉴욕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 한 나라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상위 세계 도시의 힘을 이해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라플라타 강하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탱고가 시작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 탱고도요, 문화가 융합된 사례죠.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이끈 역사적 혁명이 일어났던 장소인 마요 광장이 있다. 이게 바로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도시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미국에는 도시의 중심에 이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인 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들은 이렇게 중앙에 광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식민지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배를 하면서 사람들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매개체는 종교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공간은 바로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에 해당하는 곳은요. 탱고가 시작된 곳, 바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까요? 가에는 국제연합본부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회의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 니은, 나가 속한 국가에서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종주도시화 현상이 뭐였더라?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일 때. 그래서 이 국가의 불균형 정도,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했었어요.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브라질. 브라질이 정말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1위 도시와 2위 도시가 모두 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위 도시, 2위 도시가 엄청 많고요. 다른 지역들과의 격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격차는 크지만 산술적인 의미의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것만 함정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었고요. 디귿 한번 볼게요. 나는 가보다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죠. 그 다음 리을, 가나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의 가나와 같은 환경 문제가 주로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사막화, 산성비, 열대림 파괴 중 하나임. 자, 먼저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열대림이 파괴되려면 열대림이 있는 곳에서 파괴가 되겠죠. 그러면 열대림이 어디에 있겠어요? 적도 부근 저위도 지역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적도 부근 저위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B가 바로 열대림 파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막화는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사막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겠죠. 자, 여기 사막 주변 지역. 사막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사막화.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식생이 황폐화되고 사막처럼 변해가는 것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산성비 피해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 곳. 그럼 대기오염 물질은 어디서 많이 배출이 될까요? 산업이 발달한 곳. 여기 지도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 딱 있잖아요.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는 걸 통해서 C는 산성비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었어요. 자, 몽골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과도한 유목으로 이것의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에서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막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보르네오에 서식하는 오랑우탄은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여 심각한 멸종위 기종으로 지정되었다. 오랑우탄 개체수 감소는 삼림 벌채, 파묘 농장 개발 등으로 인한 이것의 파괴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쌤이 올해 이거 나올 것 같다 그랬죠. 파묘 엄청 이슈되고 있다고요. 전 세계에서 거의 2개 나라가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데 어디였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 이 파묘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 그리고 전 세계 파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들 이야기하면서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열대림 파괴와 관련된 것은 B 골라주면 되겠고요. 사실 이 지도도 역시 우리가 연계교재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쌤이 늘 하는 얘기지만 이번에 이쪽이 나왔다면 다음에는 이번에 안 나온 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에서 좀 사례 지역들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필요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나이지리아, 멕시코, 영국 중 하나이고 ABC는 각각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중 하나임. 자, 여기 도시와 율이 나왔습니다. 항상 수능에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허를 찌르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기도 해요. 도시와 율의 정의가 뭐예요? 한 국가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쵸? 그래서 도시화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를 쭉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단쌤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도시화의 특징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과도시화.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비해서 도시화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화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선진국인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죠? 여기 그래서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과 산업별 종사자 비율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게 다양한 단서가 주어질 거니까 달달달달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정석대로 내 머리로 분석하는 연습이 오히려 수능 시험장에서 진짜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가와 나는 멕시코 아니면 영국이겠죠. 과도시화가 나타나는 멕시코 아니면 선진국인 영국. 그 중에서 가는요 A, B, C 중에서 A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나다에서도 A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단순히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산업이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3차에서 4차로까지 바뀌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대부분 국가에서는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는 도시화율은 높지만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은 제일 낮고 3차 산업 비중이 제일 높다. 가는 바로 어디? 영국이란 뜻이 되겠죠? 나는 도시화율은 높아요. 근데 영국에 비해서 도시인구 증가율 높고요. 그리고 산업별 종사자 비율에서 잘 보세요. 가와 나에서는 B보다 C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C의 비중이 높네요. 일단 우리는 이 도시화율과 연평균 도시 증가율 자료를 통해서 나는 멕시코,
그리고 도시화율 제일 낮고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 제일 높은 다는 나이지리아라는 걸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산업별 종사자 비율에서 멕시코와 영국에서는 B보다 C의 비율이 높고 나이지리아는 C보다 B의 비율이 높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B가 1차 그리고 C가 2차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힌트가 있었는데요. 단쌤이 진짜 나이지리아 나올 때마다 정말 유치한 밈이지만 나이지리아 인구 2억 명 넘는다. 이걸 꼭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산업 종사자 수를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인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산업 종사자 수가 많다면 인구 규모도 큰 지역이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만드는 요소죠. 그래서 다가 나이지리아라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가에는 마킬라도라가 발달하였다. 자, 마킬라도라 이름부터 멕시코의 향기가 나잖아요. 딱 마킬라도라, 멕시코 뭔가 이렇게 발음이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마킬라도라는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형성된 공업지대를 이야기하는 뜻이죠. 영국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2번, 나는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멕시코라고 하니까 왠지 촌락 인구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도시화율 자료를 딱 알려줬잖아요. 도시화율이 50%를 넘는다는 뜻은 그 지역에서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멕시코는 도시화율이 약 80% 정도 됩니다. 이 나라 사람의 80%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3번, 다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위치해 있다. 자,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많은 좋은 점들이 있었고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의 불공평을 더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최상위 세계 도시는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선진국에만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도쿄, 그리고 미국의 뉴욕이요. 그래서 최상위 세계 도시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A는 3차 산업, B는 1차 산업이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멕시코는 나이지리아보다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여기 또 주어진 자료를 봐야 되겠죠.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산업 종사자 수 자체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지리아가 더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 유형도 연계교재에서 진짜 많이 봤었는데요. 그래프의 형태만 조금 바뀔 뿐입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된 도형 표현도로 나왔다가 막대 그래프로 나왔다가 그래프의 형태만 달라질 뿐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받더라도 그 시험 점수라고 하는 그 외형만 달라질 뿐이지 여러분들의 본질, 정말 세계지리 열심히 공부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이런 학생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알겠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일본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공업화를 이룬 나라죠. 자, 그리고 베트남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본 일본 제품, 베트남 제품, 오스트레일리아 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본산 우리 주변에 막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요. 뭐 식품이나 여러 가지 일본산 제품들이 보입니다. 베트남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용해 본 적 없는 것 같죠? 베트남 하면 막 쌀국수만 떠올라서 농업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의외로 베트남 공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한 기업이 여기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이 나라 국내 총생산 혹은 이 나라 전체 수출액의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예전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던 1970년대에는 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스포츠 브랜드들 생산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의 신발이나 의류를 사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본 적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산 공업 제품 이용해 본 적 없죠.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또 여기 한 마리 그려야죠? 네, 귀여운 엄청 큰 뿔을 가진 귀여운 양친구.
네, 오스트레일리아는 목축업 그리고 밀 농사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총상품 수출액이 제일 많으면서 그 대부분이 공업 제품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바로 일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와 다는 총상품 수출액은 비슷한 정도인데 가 국가는 연료 및 광물 제품 그리고 농산물 이러한 것의 비중이 높네요. 자, 우리나라 중공업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원들을 어디서 가져와요? 철석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져오죠. 자, 철석도 우리가 밈이었잖아요. 그쵸? 동부 지역에 있는 고기습국 산지 어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에서는 석탄이 많이 생산되고요. 그리고 이 서부의 안정육계에서는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고요. 이것이 뭘 타고 온다? 배를 타고 파도를 타고 철석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그래서 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마지막 남았네요. 다 베트남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쌤이 오늘 힘줘서 이야기했던 베트남 생각보다 공업제품 비중 높다라는 점.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일단 인구 규모도 작고요. 그리고 제조업의 비중도 작을 것이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2번, 가는 다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는 광물, 농산물 뭐야? 주로 1차 혹은 자원에 의존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나라를 베트남 이렇게 접근한 친구들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쌤이 오늘 접근 방법 알려줬죠? 내가 살면서 경험해본 베트남산, 일본산, 오스트레일리아산을 떠올려보자.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나는 다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자, 나는 정말 전 세계에서 고령화 굉장히 일찍이 맞이해서 지금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라고요. 베트남은 세 나라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다는 나보다 공업 제품의 수출액이 많다. 자, 베트남, 일본 둘 다 공업 제품의 수출액 비중이 높지만 총 상품 수출액 자체가 일본이 더 많기 때문에 공업 제품의 수출액은 일본이 더 많다고 추론할 수 있고요. 가나다 중 크리스트교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맥락이 있잖아요. 종교의 분포에는. 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크리스트교가 전파돼서 크리스트교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나라죠.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가나다 산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쌤이 올해는 참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지리 문제의 유형처럼 막 이렇게 그림 자료를 주고 물어보는 이런 유형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텍스트로 우리가 상상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강조했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굉장히 많은 힌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 당연히 이거 보고 어딘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산맥에서 발생하는 아마존강, 대서양으로 흘러든다. 라마와 알파카, 그리고 산지 주민들이 기르는 중요한 가축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알겠죠. 어디예요? 여기 안데스 산맥이 되겠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대표적인 신기습곡 산지죠. 그 다음 세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 이것도 뭐 여기 보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쌤이 늘 그랬죠. 이 산맥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린다고요. 왜? 이렇게 세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맥에서 발원하는 겐지스강, 인도양으로 흘러든다. 약 크는 산지 주민들에게 털과 고기를 제공한다. 이 산맥은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었고요. 히말라야 산맥도 역시 신기습곡 산지였습니다. 자,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긴 산맥이다. 역시 몰랐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산맥에서 발원하는 머리 달린 강은 광활한 분지를 지나 남쪽 바다로 흘러든다. 산지의 주변에는 캥거루, 코알라 등이 서식한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아까 우리가 철석, 석탄 많이 난다고 했던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이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고요. 고기 습곡 산지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형성되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시 눈을 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 와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와 있어요. 자, 안데스 산맥 정상에 올라서 서쪽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바다가 보이겠죠. 네,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만들어진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눈을 감고 히말라야 산맥에 갑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 정상에 올랐어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끝도 없는 산들이 보이죠. 네, 히말라야는 대륙판의 충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미약한 신기습곡 산지로 잘 나오는 그런 산지였습니다. 자, 2번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바로 히말라야를 담당하고 있는 산지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가는 다보다 산지 주변에 석탄의 매장량이 많다. 자, 단쌤이 오늘 철썩철썩 밈도 만들어줬는데 이것을 이렇게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지역이 더 석탄의 매장량이 많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그 다음 4번 볼게요. 나는 가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아니죠. 해양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만들어진 안데스 산맥이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보다 화산 활동이 더 활발합니다. 그 다음 5번 나는 나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고기습곡 산지에 만들어진 산맥이 더 형성 시기가 이르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15번까지 우리가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을까 단쌤이 좀 상당히 궁금했어요. 아마 우리 단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잘 풀었겠죠? 단쌤이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도 이거 짚어줬잖아요.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의 종교적인 다양성은 정말 잘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그런데 딱 10월 학력평가에 딱 나왔죠, 여러분들? 자, 가에서는 과거 에스파냐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크리스교 신자의 비율이 높아 이와 관련된 종교 건관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지진 바로크 양식이래요. 지각이 불안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은 독특한 건축 양식인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얇고 가벼워지는 벽, 본당과 분리된 낮고 튼튼한 종탑이 이 건축 양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크리스교 신자 비율이 높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날 환태평양 조산대를 그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환태평양 조산대는 신기 조산대고 신을 영어로 바꾸면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이렇게 일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러시아 지나서 아메리카 쪽으로 그렸었습니다. 그쵸? 이것만 그리면 딱 정답이 나왔는데요. 네, 필리핀이 정답이었어요.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가톨릭교가 많이 전파된 나라였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했을 A부터 D 국가가 어딘지 알려줘야 되겠죠? A는 인도입니다. 자, 지난 9월 인도와 미얀마 국경 묻는 문제 나와서 도대체 인도가 어디까지냐 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쵸? 이번에 확실히 알았네요. 인도가 어디까지인지. 자, 그 다음 B는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차 생산 많이 하는 스리랑카였고요. 그 다음 C는요, 어디예요?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자, 그 다음 D는 파뮤, 말레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에서 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조금 걱정이 됐는데요. 그래프의 가나다 지역을 경의선망의 ABC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기후와 또 이 지역 위치 찾는 문제가 나왔지만 단쌤은 역시 우리 단지 친구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했던 대로 잘 해낼 거라고요. 이번 문제에서 조금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래도 해설 강의 보러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으로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해내지 못하겠어요? 분명히 잘 해낼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월 평균 기온을 한번 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최한월 평균 기온 요거부터 접근했죠. 최한월 평균 기온 18도씨 선 긋고 보니까 가하고 나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입니다. 그래서 열대기후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고,
자, 여기서 다 지역은 최연월 평균 기온이 18도씨보다 낮죠? 그렇다고 해서 온대기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을 봐야 돼요. 가나다 지역 모두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1월이든 7월이든 태양빛이 들어오는 양에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도 저위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위도 지역인데 연평균 기온이 12도, 13도 정도밖에 안 된다? 아, 열대 고산기후, 상춘기후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월 강수량을 한번 볼게요. 가지역은 1월에 강수량이요, 한 달에 막 450mm 이상 내립니다. 그런데 7월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죠. 우리랑 정반대네요. 1월이 우기이고 7월이 건기라는 것을 통해서 가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나지역은요, 우리랑 우기가 똑같아요. 7월, 8월에 비 많이 오고요. 그 다음 여기 12월, 1월, 2월 이때 비가 적게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랑 똑같은 북반구에 위치한, 하지만 건기 여기가 뚜렷한 열대기후, 사바나 기후 지역이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도를 약간 형상화한 모식도 같은 것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적도에 선을 슝 그어볼게요. 그러면 세 지역 모두 굉장히 저위도에 위치한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A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 연습했던 서경 75도 부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쵸? 그래서 아메리카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고, A가 바로 다 기후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B와 C.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바나 기후인지 몬순 기후인지 몰랐어도 해결이 충분히 되는 이유가, B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C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 C는 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B, A 순서가 되겠고요. 굉장히 참신한 유형이죠. 그리고 단쌤이 이야기했던 대로 진짜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런 거 잘 봐두세요. 다음에 나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세계 3대 식량작물 가나다의 생산량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임. 자, 이렇게 또 자료가 나오고 지도가 나오면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돼요? 우리는 지리 덕후잖아요. 지도를 먼저 봅니다. 자, 지도에 보니까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도가 있네요. 자, 그리고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 하면 이제 여러분들 또 기계적으로 막 나오죠. 아, 아메리카. 그렇죠. 옥수수에 있어서 좀 특화된 나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 자료를 볼 때 자원에서요, 자료가 무엇인지를 꼭 눈여겨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지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보고 지원을 하잖아요.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보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가 무엇인가? 생산량인가 소비량인가 수출량인가? 이걸 봐야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리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많이 실수하는 친구들은 딱 여기 이렇게 단쌤처럼 동그라미 쳐놓고 보세요. 일단 생산량이었습니다. 자, B국가는 가나다 다만이 키우는 나라네요. 그러면 인구도 많고 국토 면적도 넓은 나라가 아닐까요? 그런 나라를 찾으니까 딱 여기 중국이 있네요. 그래서 다만이 키우는 나라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생산량만 따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가작물 경우에는 어떤 나라들이 많이 키우는지 봤더니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 어디 있어요?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 아시아 지역에 있잖아요.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주식으로 먹는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가는 바로 뭐겠어요? 가는 바로 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 자원은요, 러시아, 캐나다에서 많이 생산한대요. 자, 지도에서 러시아와 캐나다를 보니까 상당히 고緯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운 기후 지역일 텐데 여기서 많이 생산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자원은 추운 지역에서도 잘 버티고 좀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버티는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작물, 즉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작물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밀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든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에게 장점은 세계지리를 공부했다는 거. 그래서 어디에서 온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은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밀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는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많이 생산하는 옥수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자, 이제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나라가 인도와 미국이었는데요. 자, C 국가의 경우에는 옥수수와 밀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A 국가의 경우에는 쌀과 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인도 커리집에 가면 이렇게 맛있는 커리와 함께 쌀밥 조금 그리고 커리를 찍어 먹을 빵을 줍니다. 옥수수를 주는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인도는 쌀과 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A가 인도, 그리고 옥수수 많이 키우고 밀 많이 키우는 나라가 바로 C, 미국이었습니다. 자, 1번, 다는 주로 논에서 재배된다? 저는 논에서 재배되는 옥수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강원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국도 옆에서 옥수수를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옥수수는 대표적인 밭작물이죠. 논에서 재배되는 것은 쌀이고요. 그 다음 2번, 나는 가보다 세계 총 재배 면적이 넓다. 이것이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니까, 추운 지역에서도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니까, 그래서 재배 면적이 넓은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3번, 가나다 중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양은 가가 가장 많다. 자, 쌀은 대체로 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부아시아, 동아시아 요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식량 자원으로 쓰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본 쌀 떠올려보면 뭐 쌀밥, 쌀 과자, 막 쌀로 만든 음료수, 정말 다양한 쌀 요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밀 또한 식량 자원으로 많이 이용이 되죠. 근데 옥수수는요, 너무 안타깝게도 식량 자원보다 바이오 에탄올의 연료나 가축의 사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양은 옥수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4번, B는 A보다 가의 수출량이 많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인도는요, 벼에 이기작이 가능합니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벼에 이기작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1년에 벼농사를 2번까지 짓는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지역은 3번까지도 짓습니다. 이것은 먹는 품종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이 아무래도 몬순아시아 지역 중에서 대체로 좀 저위도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이런 고온다습한 기후가 오랫동안 나타나는 곳들, 그런 데에서 이제 벼농사 2기작, 3기작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잉여 생산물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수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맥락을 이해하면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그대로 저절로 해결되죠. 그 다음 5번, C는 다보다 나를 많이 생산한다. 자, C는 어디? 미국이고요. 옥수수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19번 문제는 우리가 연계교재에서 다뤘던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눈여겨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프가 나오고 지도가 나오면 우린 뭘 먼저 봐요? 우리 같은 지리 덕후들은 지도를 먼저 봅니다. 자, 지도에서 보니까 여기 전형적인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한 군데 딱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도 딱 보이는데, 단쌤이 시험장에서 써먹는 꿀팁 하나 알려줬잖아요. 여기 지중해 연안 지역의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거 모르는 단지 친구들 없다고요. 여기가 항상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헷갈리면 이렇게 적도에서 이만큼 올라오니까 대륙 서안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네. 그러면 적도에서 이만큼 똑같이 내려가면 대륙 서안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겠죠. 적도에서 이만큼 똑같이 내려가면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지역도 역시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북반구가 아니죠. 네,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나온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반도보다도 더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북반구에
냉대기후라고만 해도 사실은 문제가 풀리지만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 위해서 이야기해주자면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 동안 지역은 계절별로 기온, 강수량 차이가 큰 냉대, 겨울, 건조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래프를 분간을 해볼게요. 가 지역은 우리와 계절이 반대네요. 1월의 기온이 높고요. 7월의 기온이 낮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찾아낼 수 있어요. 가는 남반구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죠? 강수량 특징도 봐야죠.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을 합한 값임. 즉, 12월의 누적 강수량이 이 지역의 연간 강수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누적 강수량에서 조심해야 될 게 500이에요. 누적 강수량이 500mm가 안 된다면 건조기후가 아닌가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가 지역은 기온이 높을 때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기온이 낮을 때 강수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면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맞죠? 자, 그 다음 나 지역은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낮아요.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최난월 평균 기온. 근데 최난월 평균 기온은 10도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냉대 기후가 되겠죠. 그런데 기온이 낮을 때 강수량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지역이 남았는데요. 자, 다 지역은 기온이 높을 때가 우리랑 비슷한 7월, 8월쯤이 되겠고요. 1월의 기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라는 걸 통해서 온대기후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는 여기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실제로 보니까 기온이 높은 달에 강수량이 매우 적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가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여름이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인데 여름 강수량 집중률이 낮죠. 자, 냉대 겨울 건조 기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건조하니까 여름에 이 강수량의 대부분이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여름 강수 집중률은 이쪽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다는 가보다 7월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여름철 고온 건조한 이유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아고 건조하다. 기억나죠? 그래서 4번이 아니고요.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대륙 동안에 냉대 기후 지역이 기온 연교차가 더 크지 않을까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다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는 요만큼이고요. 나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는요.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나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죠. 자, 그 다음 4번인데요. 가는 남반구 그리고 나와 다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기 5번. 가나다 중 북해기선과의 최단 거리는 가가 가장 짧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북해기선 적도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북해기선은 북위 23.5도 부근이고요. 여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인해서 사막 생기는 그곳이 바로 북해기선입니다. 북해기선과의 최단 거리는 가가 제일 멀겠죠.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고요. 이제 진짜 딱 한 문제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2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두 국가의 인구 정책에 관한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독일, 이집트 중 하나예요. 자, 가 국가는 자녀가 2명 이하이면 매년 지원금을 주고 45살이 되면 그 금액을 준대요. 근데 하지만 셋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누적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된대요. 즉, 많이 낳는 걸 권장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출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바로 이집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첫 번째 줄만 읽고 독일이지 하고 넘어간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18세 이하의 모든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는데 넷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한대요. 그러면 여기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적극적인 이민자의 유입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독일이 되겠고요. 자, 기억. 가는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보다 높다.
자,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계획을 장려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유소년이 더 많고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다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니은, 나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유입 인구가 더 많겠죠. 그 다음 디귿입니다. 가는 나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이것이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리을, 나는 가보다 시간당 평균 임금 수준이 높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문제까지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이 강의가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수능 시험장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날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듣기평가에 방해될까봐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조정하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말 볼 수 없는 이례적인 현상이라서 다른 나라에서 해외 토픽으로 이것을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마지막 문제에 딱 컴퓨터 사인펜 찍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꼭 잘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고, 그래서 꼭 우리 후배 단지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